귀멸의 칼날,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귀주톱으로 불리며 점프 3대장 원나블 이후로 점프 잡지사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작품들이었는데 이들 중 후반부에 고꾸라지지 않은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티켓 파워는 장난이 아니었는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웹툰 기반의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좀비딸에 비하면 엄청난 흥행 수익과 예매율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경고드리는 부분은 저는 이 무한성편을 제외하면 귀멸의 칼날 시리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귀멸의 칼날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걸 이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작품 혹은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노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애니메이션으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쉽게도 정규적인 공부를 통해 일본 대학에 들어간 케이스여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귀멸의 칼날도 유명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본 적은 없었는데 영화를 보러 가자는 이야기에 따라갔다가 엄청난 관람객 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이번에 편집 방식을 바꾸는 것을 기념해 아직 극장에 걸리는 영화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설정이나 배경은 알고 영화를 봐야 했기에 그나마 영화를 보기 전 배경 지식으로 같이 보러 간 친구에게 들은 지식들이 탄지로라는 소년이 오니가 되어버린 여동생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족을 잃었다. 이 오니를 쓰러뜨리기 위해 우부야시키라는 사람을 필두로 귀살대가 편성되었다. 이들 중 특히 강한 이들을 주, 즉 하시라, 기둥이라고 부른다. 오니들은 상현, 하현이라는 간부 집단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대장이 무잔이다. 오니는 목을 자르거나 태양빛에 닿으면 죽는데 무자는 탄지로의 여동생이 태양빛에 면역인 것을 기반으로 귀살대를 죽이고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완벽한 오디가 되려고 한다. 이 5가지로 이야기가 최후반부라는 가정하에 감상하였습니다. 이런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장점으로는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그래픽, 정석적인 이야기와 구성의 발전을 꼽을 수 있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과도한 회상으로 끊기는 흐름, 어중간한 심파극을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아시려면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겠죠? 이후로는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1장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한성편은 염주를 메고 있는 한 남성이 묘지가를 걸어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오야카타 사마, 즉 당주님으로 일컬어지는 자와의 약속을 회상하는데 이 남성의 이름은 교메이로 당주님이 무잔이라는 오니의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함정을 받고 자신이 미끼가 낸 틈을 타 자신의 아내 타마요의 힘을 빌려 무잔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며 당주는 스스로를 희생하는 듯 보였죠. 이는 전작 귀멸의 칼날 하시라 케이코 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후 무잔이라는 오니가 당주님을 습격하였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폭발과 함께 아내 타마요 가 무잔에게 사람이 되는 약을 주사해 아침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서 무잔에게 해를 보여주려는 작전이었으나 교메이를 포함한 모든 귀살대원들은 어느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전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잔은 탄지로에게 자신을 죽여보라는 도발과 함께 모든 귀살대원들을 이 무한하게 이어지는 성으로 끌어들이게 되죠. 오니의 힘이 약해지는 효과를 가진 약을 맞은 무잔은 이 공간 안에서 상현들을 대기시켜 모든 귀살대원들을 몰살할 작정이었습니다. 이에 주인공 탄지로는 물의 하시라 기유와 합류하고 사랑의 하시라 미츠리는 뱀의 하시라 오바나이, 바위의 하시라 교메이는 안개의 하시라 무이치로와 합류하죠. 이때 벌레의 하시라 시노부, 바람의 하시라 사네미, 사네미의 동생 게냐, 탄지로의 동료였던 카나오, 이노스케, 제니츠는 합류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들은 이 무한성에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 하연에 가까운 힘을 지닌 오니들과 대적하는데 이 하연들과는 격이 다른 강한 오니들 상현이 5명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당주님의 아들이자 현 당주가 낸 보짜마의 시키가미, 즉 까마귀들에 의해 관찰되고 있었는데 이 도련님은 이 무한성 안에서 아직 인간이 되려는 약으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무잔을 찾아 하시라들을 향하게 하기 위해 까마귀들을 통해 무한성의 구조를 파악하고 하시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상현과 마주한 것은 곤충의 호흡을 사용하는 하시라 시노부였고 이 상현은 도우마 만자의 고쿠라쿠교의 교수라고 자신을 설명하였고 시노부는 이런 그의 신체적 특징이 어릴 적 죽은 자신의 언니가 죽기 직전 자신을 죽인 오니에 대해 알려준 정보와 일치한다는 걸 기억하는데 키힌노아르 이카타 키레이나 하케바츠노 카미 오기오 부키데 츠카우 오니 라는 특징을 유언으로 남기고 시노부의 언니는 사망하고 말죠. 이에 시노부는 상현 2번의 자리를 갖춘 이 도우마와 맞섰는데 계속해서 독에 대한 면역을 갖춘 도우마가 시노부의 독을 해독하고 시노부는 오니의 목을 끊어낼 정도의 힘을 내지 못하는 자신의 작은 체구를 탓하며 결국 도우마의 공격에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오고 맙니다. 이때 과거의 언니의 유언이 시노부와 가라다가 치사이 가라 오니가리오 아키라메나사이가 아닌 시노부나라 카나라즈 데키르 하즈 였다는 것을 기억해낸 시노부는 죽을 각오로 도우마에게 맞서 도우마의 목에 강력한 독을 찔러넣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모든 독의 해독을 끝낸 도우마가 시노부를 끌어안으며 큰 부상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노부가 예전 자신의 부모님이 맞는 고쿠라쿠교의 교주로서 봐오던
헛된 희망을 품고 죽어가던 사람들과 겹쳐 보이며 시노부를 죽이고 그녀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노부의 제자 중 하나인 꽃의 호흡을 사용하는 귀살대왕 카나오가 도착하고 시노부를 흡수하는 도우마를 공격하지만 카나오의 공격은 이 도우마에게 닿지 못하였고 결국 시노부는 사망 후 흡수당하죠. 이런 전투를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도련님은 무한성에 풀어놓은 자신의 식신 까마귀를 통해서 요겐 니반 니어리 코초 시노부 시보 라는 소식을 모든 귀살대원에게 알립니다. 이 까마귀들은 현재 인간으로 돌아가는 약을 해독 중인 무잔을 찾기 위해 무한성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데 이때 강력한 반응 5개가 포착되며 도련님은 이가 상현 도우마를 포함한 상현임을 눈치챕니다. 현재 무잔의 경우 그 강력한 힘이 약을 해독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 신호가 작았고 이에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시라들이 마주할 상현들을 조사하던 그때 기우와 탄지로는 예전에 자신들의 동료 불의 하시라 쿄주로를 죽인 오니 상현 3번의 아카자와 대적하고 번개 호흡을 사용하는 귀살대원 제니츠는 현 상현 6번이자 자신과 같은 번개 호흡을 배우는 도장에서 자란 사형 카이가쿠와 조우합니다. 이 카이가쿠는 원래 제니츠와 같은 도장에서 번개 호흡을 수련하였는데 제니츠는 번개 호흡 총 6개의 형 중 가장 기본인 제1형만, 카이가쿠는 오히려 가장 기본인 1형을 제외한 2, 3, 4, 5, 6형만을 사용할 수 있었죠. 이에 이들의 스승은 번개 호흡을 이을 후계자로 이 둘을 모두 선정하는데 카이가쿠는 스승이 1형밖에 쓰지 못하는 머저리 제니츠와 이를 제외한 모든 형을 습득한 특별한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 분노하였고 번개 호흡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가쿠는 한 오니를 만나는데 이는 왜인지 모르게 탄지로와 닮아있는 상현이었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느냐 오니가 되느냐의 기로 앞에선 카이가쿠는 결국 오니가 되는 것을 선택하여 현재 상현 6번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죠. 카이가쿠는 이런 특별한 자신을 인정해주는 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가 오니들이었기에 그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무잔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보다 떨어지는 제니츠를 이 자리에서 죽이는 것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스승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투와 대화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제니츠는 과거 카이가쿠가 다른 이들에게 무시받는 모습에 화가 나 싸웠던 일화를 떠올리는데 카이가쿠는 항상 자신을 무시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제니츠는 이런 카이가쿠를 분명히 존경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카이가쿠에게서는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던 사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제니츠는 진심을 다해 번개 호흡 제7형 호노이카츠츠노 카미로 카이가쿠의 목을 베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카이가쿠는 마지막까지 사실 자신의 스승이 제니츠를 편애하여 원래 있었던 번개 호흡 제7형을 제니츠에게만 전승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7형 호노이카츠츠노 카미는 제니츠가 만들어낸 호흡 방식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카이가쿠는 도련님의 동료로 추정되는 오니에게 구조되어 살아가는 제니츠를 바라보며 오니로서 완전히 소멸하게 되죠. 도련님은 제니츠가 카이가쿠를 쓰러뜨린 것을 모두에게 까마귀로 알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점을 아카자와 대적하는 탄지로와 기우에게로 향합니다. 아카자는 이전 이들의 동료였던 불의 하시라 렌고쿠 쿄주로를 죽였는데 이 쿄주로와 다른 하시라로 보이는 사내는 지금도 사년체로 남아 도련님을 수호하고 있었죠. 하시라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아카자에 대적하기 위해서 탄지로와 기우는 함께 싸우는데 이때 예전에 아카자에게 당한 것으로 인해 두려워한 것인지 탄지로는 계속해서 공격을 실패하고 아카자는 그럼에도 더욱 강해진 탄지로를 보고 놀라워하지만 탄지로에게 있어서 이는 그저 쿄주로에 대한 조롱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죠. 아카자는 토우키 즉 툭이라는 것을 느끼며 치명적인 공격만을 회피하고 다른 공격들은 피하거나 팔과 다리와 같은 재생되는 신체 부위로 받아내는데 이런 아카자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기우는 반점이라는 것을 발현하여 아카자와 1대1로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에서 기우가 아카자에 의해 무한성 저편으로 날아가고 말고 이번에는 탄지로와 1대1로 대적하기 시작한 아카자는 계속해서 탄지로로부터 자신이 아는 도복을 입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 하였습니다. 지오크 나라나케 이케나의 리유와 나레카와 마모르 타메난다 라는 탄지로의 주장이 왜인지 모르게 불쾌하게 다가온 아카자는 이런 탄지로를 죽이기 위해 전력으로 그에게 맞섰는데 탄지로가 위험해질 순간 기우가 다시 이 전투에 합류하여 다시 2대1 전투가 시작됩니다. 탄지로는 지금 자신은 아카자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토우키도와 난다 소모소모 이따이 도우야때 안나 다다가 이카타가 내기른다 라는 두 가지에 집중하며 예전에 있었던 몇 가지 일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친구 짐승의 호흡을 쓰는 귀살대원 이노스케와의 대화에서 이노스케는 자신의 주변에 껍질, 카라가 있고 누군가 이 껍질에 닿으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며 이런 감각을 통해 누군가의 살기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이 살기와 아카자가 말하는 투기가 무슨 차이인가? 살기가 죽이려는 기운이라면 투기는 싸우려는 기운인가? 계속해서 고민하며 이번에는 과거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카마도가는 매년 특정 날이 되면 밤새 무의를 해야 하는 히노카미 카고라는 의식을 거행하는 집안이었는데 탄지로의 아버지는 이가 힘들어 보인다는 탄지로의 말에 한 가지 조언을 남깁니다. 움직임에 집중하고 다른 감각들을 모두 차단하는 것으로 밤새 무의를 추는데 어려움이 점점 사라졌고 이런 다른 감각을 닫는 연습을 통해 내비치는 세계 스키토오르 세카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였죠. 쓸데없는 동작을 모두 빼고 눈앞에 펼쳐지는 움직임에만 집중하면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데 탄지로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얼마 전 자신의 집 주변에 침입하는 곰을 사냥하는데 탄지로를 데려가 이 스키토오르 세카이를 통해 곰의 목을 눈 깜짝할 새에 베어버리며 탄지로에게 이 순간을 잊지 말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를 떠올린 탄지로는 아카자에게 공격을 가하는 와중에 정말 잠시나마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감각을 닫고 아카자의 공격을 회피했던 순간이 이 스키토오르 세카이에 들어간 순간임을 알아채고 모든 감각을 닫고 투기를 없애서 아카자에게 자신의 공격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후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아카자를 쓰러뜨리는가 하였지만 여기서 아카자는 미친 행보를 보이는데 떨어지는 자신의 목을 잡아 몸에 붙이려고 하였고, 이에 탄지로와 기우는 저항하여 머리를 소멸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죠. 하지만 머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아카자는 몸만으로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이에 탄지로는 기존에 자신이 처리한 상현처럼 목을 자르는 것과는 다른 특정 조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탄지로는 스키토오르 세카이를 사용한 반동으로 소모가 심해 쓰러지고 말았고, 이런 탄지로를 지키기 위해 기우는 아카자를 막아서는데, 이런 아카자는 이번에는 뭐 야메테 라는 말을 자신에게 반복하는 한 여인의 환상을 보며 잠시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 쓰러진 탄지로를 걱정하는 한 노인의 얼굴을 비추는데, 노인의 말에 따르면 무잔에 의해 오니가 되어버린 탄지로의 여동생도 오니에서 사람이 된 약을 맞은 상태로 해가 약점이 아니었던 주인공의 여동생을 무잔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탄지로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몸만 있던 아카자는 머리를 재생하며 기우에게 다시 한번 치명상을 입히고 계속해서 츠요크 나라나키야 나라네 나니카오 우바와레나이 타메니와 츠요크 나르베키 난다 라고 되뇌이죠.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아카자는 자신이 인간 시절이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카자는 과거 인간이었을 때 하쿠지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를 간병하며 약값을 벌고 싶었지만 이가 평범하게 일해서는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었고, 아버지의 간병도 했어야 했기에 히타크리 즉 소매치기를 통해 약값을 벌었죠. 하지만 매번 쇼군에게 붙잡힌 하쿠지는 소매치기에 대한 처벌만 받을 뿐 정작 아버지의 약값은 매번 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하쿠지의 아버지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자신이 아픈 건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고 제대로 살라고 그를 다그치지만 하쿠지는 이런 범죄를 멈추지 않았죠. 이런 하쿠지의 비행과 범죄가 반복되자 하쿠지의 아버지는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하쿠지가 쇼군에게 처벌받고 범죄자의 문신이 새겨지고 돌아오던 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쿠지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하쿠지에게 마다 야리나오세를 맞도니 이키테 이키나사이 라는 유언을 남겼죠. 이로 인해 하쿠지는 원래 있었던 에도를 떠나 다른 곳에서 싸움을 하고 다니는데, 칼을 든 성인 7명을 상대로 주먹으로 이들을 모두 제압한 하쿠지를 본 한 남자가 하쿠지에게 자신은 무술도장에 사범을 하고 있는 케이조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케이조는 하쿠지의 문신을 통해 그가 에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었고, 무기를 든 성인 7명을 상대로 1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들을 제압한 것에 자신의 무술 스이류를 가르칠 자질을 보였기에 이런 하쿠지를 거두어들이죠. 이제 케이조의 스이류 도장에 온 하쿠지는 그의 딸 코유키를 소개받고, 아버지의 간병을 하는 때처럼 코유키의 병수발을 들며 코유키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고 케이조는 하쿠지와 대련에서 패배하면서 정식으로 하쿠지에게 코유키토 개콘시테 도조 츠이데 그래 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드디어 아버지의 유언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하쿠지는 자신의 삶에 빛이 내려왔다고 기뻐하며 이 제안을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날 저녁 불꽃놀이를 보러 간 코유키와 하쿠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쿠지는 이런 케이조와 코유키를 자신의 가족으로서 평생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죠. 그렇게 다음날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 에도에 있는 아버지의 묘자를 향한 하쿠지는 아버지의 유언을 드디어 지킬 수 있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며 스이류 도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때 하쿠지는 불안한 느낌을 받는데, 바로 평소 무술 도장이 검술 도장이 있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스이류 도장을 싫어하던 옆 검술 도장의 문화생들이 이들이 마시던 우물에 독을 풀어서 케이조와 코유키가 독살당하고 만 것이죠. 이에 드디어 삶의 유일한 빛을 찾은 하쿠지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것에 분노하여 옆 검술 도장을 찾아가 60명에 달하는 사람을 자신의 주먹으로 학살하기에 이르죠. 이제 삶의 이유가 없어진 학살자 하쿠지의 앞에 무잔이 나타나 오니로서의 자질이 보인다는 이야기와 함께 12명의 강한 오니를 만드는 계획을 하쿠지에게 설명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이에 피할 여력도 이유도 없었던 하쿠지는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무잔은 이 하쿠지를 자신의 상연 중 한 명 아카자로 만들어 그저 강함만을 추구하는 괴물로 바꿔버렸고, 오니가 되어버린 하쿠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강해지려고 하였는지조차 잊은 채 그저 강한 자들을 사랑하고 약자를 멸시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죠. 자신의 인간 시절을 모두 떠올린 아카자는 어느샌가 머리를 모두 재생하였는데, 이런 아카자가 기우를 향해 다시 한번 공격 태세를 취하자 실신한 상태에서 깨어난 탄지로는 기우를 구해내려고 뛰어듭니다. 이때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카자는 미소를 띄우며 자신을 공격하는데, 그는 보쿠가 이치방 키라이나 작샤오 코로소나키아 나라나이 라는 말과 함께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 위해 머리를 뜯어내고 자신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죠. 하쿠지는 오니가 되면서 인간의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과거를 지우려고 했었으나 탄지로에게서 보이는 케이조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여 이에 고통받고 있었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무잔의 지배를 받아 다시 재생하려 했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아버지, 케이조, 코유키를 떠올리며 스스로 재생하려는 몸을 멈추고 기우와 탄지로를 죽이라는 무잔의 명령을 거스르며 자신이 사랑했던 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끔찍한 괴물 아카자가 아닌 인간 하쿠지로서 이들의 곁으로 떠납니다. 이 전투로 기우와 탄지로는 리타이어되고 말았고, 까마귀들이 조겐상 객하 탄지로 기우 기제츠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들의 전투는 마무리됩니다. 이에 힘을 얻은 다른 멤버들은 무한성의 오니를 쓰러뜨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도우마에게 대적하는 카나오, 아카자의 소멸에 분노하며 나오는 탄지로를 닮은 상현 오니, 무한성을 조종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마지막 남은 상현 오니를 비추며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 제2장의 전투를 예고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1장의 가장 눈에 띄는 장점으로는 엄청난 작화와 그래픽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작화 붕괴, 일명 작붕으로 예산이나 시간에 쫓기던 제작사가 날림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이로 인해 비판받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은데 귀멸의 칼날은 반대로 애니메이션이 원작을 초월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화 원작은 비슷한 시기에 완결난 징계의 거인과 더불어 마무리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었다고는 하죠. 징계의 거인의 경우에는 이를 극장판 애니메이션화하면서 수정하였기에 똑같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최종작을 만들고 있는 귀멸의 칼날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종작 무한성편은 분량이 상당히 긴 편이라 귀멸의 칼날 엔딩까지 총 3부작으로 구성하였고 현재 개봉한 것이 1편이라고 하죠. 이런 최종작을 장식하는 중요한 때에 작화 붕괴가 발생한다면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깨지고 애니메이션 자체의 인식이 나빠지기에 최종작인 무한성편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 본 작화나 그래픽 중 이 정도로 뛰어난 것이 없었다 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작화와 그래픽을 보여주었기에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사이에 친구와 이 그래픽 얘기로만 10분을 넘게 한 기억이 있을 정도였죠. 제가 정말로 놀란 작화씬은 총 3개로 처음 교메이의 등장씬, 도우마의 얼음 그래픽, 기우와 아카제의 전투씬을 들 수 있는데 먼저 교메이의 등장씬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울창한 숲을 이룬 나무와 그 사이를 비추는 하늘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 저는 이가 아직 영화가 아닌 실사 광고 영상일 것임을 예상하였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진행해서 영화를 볼 때마다 각 영화마다 영화 관람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영상이 달랐기에 저는 이 주의사항의 연장선으로 실제 성우분이나 애니메이션에 맞는 특전 영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무려 이가 영화의 시작으로 진짜 같은 실사 그래픽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화 자체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갈려나갔을 애니메이터나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고생이 눈에 선하였죠. 이는 이후 도우마와 시노부의 전투씬에서도 보였는데 단지 빠르게 움직이고 곤충을 형상화하는 것과 같은 그래픽은 앞에서 말한 대로 최종장이기에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도우마가 사용하는 얼음 결정의 그래픽에 저는 정말 감탄하였습니다. 얼음이나 유리와 같이 색이 반사되거나 프리즘이 엿보이는 그래픽의 경우 각도나 생김새에 따라서 어색함이 느껴지기 쉽다고 저는 보던데 이 영화에서 도우마가 사용하는 얼음 엮어 기술에서 보인 그래픽의 경우 이런 어색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디자인이 예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는 이번 1장의 클라이막스인 아카자와 기유 사이의 전투에서도 드러났는데 아카자의 기술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동 공격이나 기유의 물의 호흡을 잘 나타내면서도 이펙트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기 직전에 시점을 변경하여 이들이 밀려나거나 공격을 막는 모습을 보여줘 역동감을 살리고 서로의 기술명을 외치면서도 공격의 템포 자체는 유지되었기에 흔히 느끼는 그걸 외치는 사이에 이미 때렸겠다 라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카자가 기후를 날려버리기 직전 발차기를 수십 회 날리는 장면이었는데 이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자연스럽게 둘의 싸움이 클로즈업된 상태로 묘사되고 이후 아카자의 발을 비추며 기술까지 연계되는 장면은 애니메이터 분들이나 원화가 분들이 쓰러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귀멸의 칼날의 무한성편의 뛰어난 그래픽에 대해서 일본의 사이트 에이가닷컴의 기사에서는 기존 무겐列車무한열차편의 제작비가 5억엔이었기에 최소 이 이상의 금액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하시라 케이코편 이후 1년의 시간 동안 제작하였기에 기존 제작 결정 이후 바로 다음이나 다다음 분기 약 3에서 6개월보다 충분했던 작업시간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에 공감하며 제가 만약 기존 귀멸의 칼날의 팬이었다면 1년 기다릴만 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은 이런 작화나 그래픽이 정말 뛰어난 장점인가 동시에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귀멸의 칼날은 기존의 점프만화, 블리치, 나루토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나쁘게 말하자면 이야기 전지가 클리셰 범벅이어 예상하기 쉽다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좋게 느껴지게 하려면 그에 준하는 뛰어난 연출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는 이를 한 번도 빠짐없이 잘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이러한 뛰어난 연출과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 빠른 전개로 인기가 있을 만하다고 납득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지금까지 제가 접해본 애니메이션들 중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그래픽과 작화를 통해서 진부한 이야기를 좋은 작품으로 바꾸어낸 기존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장점을 잘 승계한 좋은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런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두 번째 장점이 조금 전에도 언급한 정석적인 이야기와 구성의 발전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영화를 보기 전에 설정만 알고 있더라도 성인 관객에게 있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직관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죠. 영화를 보면서 눈치챌 수 있었던 기존 설정이나 스토리들이 여럿 있었는데 우선 온이는 햇빛을 쬐거나 목을 자리면 죽는다라는 부분으로 대부분 전투 장면에서 목을 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인공의 여동생이 햇빛을 쬐어도 죽지
않는 온이라서 무잔이 이를 노리고 있다 라는 언급을 통해 햇빛을 받아도 죽을 가능성을 암시하죠. 두 번째로 상현 6명, 하현 6명으로 강한 온이가 구성되어 있다와 강한 온이의 경우 햇빛과 목공격 이외의 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와 이미 이들이 렌고쿠의 희생을 통해 상현 온이를 쓰러뜨렸다라는 부분은 도련님이 까마귀를 통해 조사한 5명의 상현, 하쿠지의 과거의 상에서 무잔이 말한 강한 12인의 온이, 목이 잘렸음에도 움직이는 아카자를 보고 탄지로가 말한 이미 쓰러뜨렸던 상황과 다른 조건, 아카자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쿄주로, 이 대화들을 조합하며 무잔은 상현 온이 6과 하현 온이 6을 만들었고 한자 구성상 하현이 더 약할 것이기에 이미 주인공 측에 의해 쓰러뜨려졌고 불의 하시라 쿄주로의 희생으로 한 명의 상현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으나 나머지 5명의 상현이 이 무한성에 남아있었고 이들이 탄지로를 닮은 상현, 도우마, 무한성을 조종하는 상현, 아카자, 카이가쿠 총 5명의 인원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오니들의 눈에는 한쪽에는 산자로 상현, 다른 쪽에는 일본식 숫자와 발음이 같은 한자가 쓰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 도우마의 경우 한자 발음이 일본어 숫자 2인 니로 발음되는 니, 아카자의 경우 숫자 3인 산으로 발음되는 산이 새겨져 있죠. 카이가쿠가 늦게나마 상현에 합류하였다는 이들의 언급과 하시라가 아닌 일반 대원이 제니츠에게 당한 것을 고려하며 6번을 부여받은 카이가쿠가 가장 약한 상현 오니임도 추측이 가능하기에 이들의 과거 이야기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스토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설정은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죠. 이에 이어서 싸울 때마다 대원들의 과거 회상이 등장하기에 시노부의 콤플렉스나 과거, 제니츠와 카이가쿠의 관계, 히노카미 카구라의 기원, 탄지로가 귀살대에 합류하게 된 계기처럼 이야기 중간중간에 짧게 등장하는 회상을 통해 캐릭터에 대한 대략적인 맥락도 얼마든지 추측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클리셰 범벅의 이야기를 앞에서 언급한 뛰어난 그래픽과 질질 끌지 않는 전개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점프의 유명 만화 블리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리치의 경우 소년 만화의 대가라고 불리는 만화 원나블 중 하나이기에 원피스와 나루토 못지않게 인기가 있었으면서도 많은 비판도 받았던 작품이죠. 이 중 인물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골 때리는 부분인데 주인공 이치고의 동료로 등장하는 이노우에, 차드, 우류, 루키아, 렌지 정도는 주인공 일행이기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블리치는 과한 것이 호정 13대 대장, 부대장 총 26명에 이어 가끔씩 등장하는 3석, 4석이나 바이저드, 영번대와 같이 인물들이 과하게 많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천년월전편의 경우 호정 13대의 인물들 거의 전원이 전투에 임하기에 최소 30대 30의 전투를 진행해야 했고 이를 모두 각자 진행하다 보니 퀸스 소속의 인물들이 급조된 듯이 30명 가까이 갑자기 튀어나온 데다가 이들이 전투 중에 모두 허무하게 죽어나가기에 캐릭터 소모가 심하고 연재기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도 같은 장소 1, 2분 차이가 나는 시간대에 다른 인원이 전투 중에 있다는 말도 안 되게 느린 전개를 보여주었죠. 이에 비해 귀멸의 칼날의 경우 그 중심 인물이 바위, 안개, 뱀, 차랑, 물, 곤충, 바람의 호흡을 사용하는 7명의 하시라와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 카나오, 겐야라는 귀살대원 중요 인물 5명으로 총 12명의 인물이 중심이기에 그 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심지어 아군 인원 2명당 1명의 상현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 상현원이 하나가 하시라 혼자서는 대처가 안 된다라는 상현의 위험도를 알리고 1대1 전투를 12번 진행하는 것에서 2대1 전투를 6번 진행하는 것으로 전개 속도까지 높이는 일석이조를 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심지어 상현 5명만 생존한 것으로 시작하여 인물 2명이 남기에 이를 1번 상현이나 2번 상현에 3대1로 배치하여 이들의 위험도를 더욱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원작을 보진 않았지만 이후 사람과 뱀, 바위와 안개가 콤보를 이뤄서 성의 배치를 바꾸는 상현 오니와 도우마를 각각 격파하는 느낌으로 구성하고 상현 1번으로 추정되는 오니의 경우 일부러 제니츠와 카이가쿠라는 두 사형제를 1대1로 배치하였듯이 탄지로와 이 1번 상현을 1대1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무장과 주인공 혹은 무장과 주인공 동료들이 같이 결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굉장히 뻔한 전개임에도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면서 기존 블리치에서 지적된 느린 진행 속도를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죠. 저는 이 작가가 속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고도 보는 게 과거 블리치의 아랑칼의 경우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디자인된 아랑칼 9번 자에라폴로 그란츠와 호정 13대 12번대 대장이자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크로츠치 마유리를 대적시키고 4번 우르키오라 시파의 경우 주인공 측 동료인 이노우에를 납치해갔고 이를 구출하기 위해 일부러 주인공인 이치고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귀멸의 칼날도 속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 인물 간의 관계에도 집중한 것이 서로 결이 맞지 않거나 연관 있는 인물들을 상대로 붙였는데 특히 제니츠와 카이가쿠의 경우 제니츠는 설정상 번개의 호흡 1형만 사용 가능하지만 반대로 카이가쿠는 번개의 호흡 1형만 사용이 불가능한 캐릭터로 설정하여 이 둘이 서로 닮았지만 서로 상반되는 인상을 남겨주고 이 중 카이가쿠가 오니가 되어 귀살대와 전투를 하는데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살대 2명을 상대한다고 했다면 이 둘의 서사가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따라서 전투 이후 제니츠가 리타이어 되더라도 사형과 1대1로 전투시키는 것이 제니츠의 성장과 인물적 서사를 완성시키는 데 중요하기에 상현을 하시라가 아닌 제니츠가 이기는 연출을 보여주는 대신에 상현 오니의 강력함과 그에 대적하는 공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도우마를 통해 시노부를 죽이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죠. 이 시노부의 죽음도 사실 냉정하게 판단하면 도주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자신의 언니가 이 도우마에 살해당했다는
살해당했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론적 구멍을 서사적 연출로 채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뻔하게 진행된다면 시노부의 죽음을 목격한 카나오는 전투 중에 사망하거나 바위 안개 혹은 사랑 뱀 두 콤비 중 한쪽이 카나오를 구출하고 그 과정에서 무잔을 상대할 귀살대원으로 주인공 일행만 남기기 위해 카나오를 대신해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유가 아카자와의 전투에서 사망하지 않은 것이 의외였지만 저는 이 작가라면 2장이나 3장에서 무언가 장치를 해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이와 같이 귀면의 칼날 무한성편은 인물들의 서사 구조를 단순히 하고 전개 속도를 높임으로써 기존 점프만화 블리치에서 지적되었던 너무 느린 전투를 해결하였고 이 전투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 전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각각의 전투에 있어서도 의미를 남기며 철저하게 짜여진 구성을 보여준 스토리 플롯적으로도 정말 좋은 영화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귀변의 칼날 무한성편의 큰 단점 중 하나가 반복되는 전개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부분으로 저같이 영화만 보거나 귀변의 칼날의 설정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나 자세한 설정을 통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기에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피스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도항 진짜 간지나네 밈, 지저스 바데스 밈, 쇼츠에 나오는 원피스 1분 영상만으로 원피스를 접한 사람이라면 원피스 필름 레드를 보기가 힘들 것이기에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또 이 영화를 통해 귀변의 칼날을 접하는 새로운 관중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접근으로도 보이죠. 실제로 저는 이 영화가 보기 너무 편한 것이 인물에 있어서 누가 누구고 누가 어떤 호흡법을 쓰고 이들이 왜 특정 원인에 대적하는지 과거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였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멸의 칼날의 대략적인 내용을 추측 가능했고 이를 통해 매끄럽게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과 반대로 기존 팬덤에게 있어서는 이런 전개가 상당히 마이너스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회상 장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존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이미 3-4번 등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도 싸우던 중간중간 회상이 들어가는 방식이었기에 원작과 애니메이션이 이와 동일한 형태를 취했다고 한다면 이미 기존 애니메이션에서도 전투 중에 저런 회상을 몇 번은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판단하는 필수적인 회상은 4번으로 처음 교메이의 회상, 시노부의 회상, 탄지로의 회상, 아카자의 회상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를 제외한 자질구레하게 등장하는 도우마의 회상과 같은 회상들은 아예 내용상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처음 교메이의 회상은 당연하게도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로 몰입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보여주어 그때 느꼈던 고조된 감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두 번째로 영화만 보는 관객들에게도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 대략적인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하죠. 하시라 케이코 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들이 무한성에 빠지기 직전 우미야시키의 저택이 폭발하고 무한성으로 빠지는 부분을 애니메이션이 마무리되었기에 이를 다시 떠올릴 수 있고 무한성으로 접한 사람들은 이들이 왜 이런 공간에 낙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노부의 회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노부가 도주하지 않고 도우마와 대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하시라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기에도 힘든 상대였기에 시노부가 죽을 만한 서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가 너무 과도하게 길게도 느껴지는 것이 시노부의 체구가 작아서 찌르기와 독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 팬덤이라면 아는 것이고 회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언니의 사망과 시노부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계기이기에 이 부분은 회상을 짧게 하는 것이 더욱 임팩트가 있어 보입니다. 차라리 시노부의 언니가 쓰러지는 모습을 잠깐씩만 비추면서 도우마의 특징인 머리카락, 부채, 말투를 스치듯이 설명하고 도우마에게 공격당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아타시와 카라다가 치사이카라 가테나이 네산 미타이니 호카노 민나 미타이니 오니노 크비와 기레나이 라는 한마디만 콤플렉스를 표현하고 나머지 언니의 마지막 유언이 아키라메나 사이가 아니 데키르 때 신지데르 라는 것을 떠올리며 마지막 공격을 하는 것이 반복도 없고 분량상 납득이 가는 전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탄지로의 회상도 아카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또 이후 자신을 닮은 상인을 쓰러뜨리기 위해 내비치는 세계라는 기술을 필수적으로 적용할 것이기에 아버지와의 과거, 이노스케와의 대화는 필수적인 과거 회상으로 보이죠. 하지만 기유가 떠올리는 처음 탄지로의 모습은 쓸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미 원작 팬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탄지로가 강해졌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아카자가 강조하기에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요한 회상에서도 탄지로의 아버지의 대사가 너무 길어서 이를 조금만 축약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결국 곰을 죽이면서 스키토오르 세카이를 직접적으로 시연하기에 노산이다케 슈즈시대 무다나모노 도리노조이테 이끈다 라는 말을 중심으로 곰을 죽이는 장면만 이어진다면 분량이 짧아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카자의 회상은 마지막 아카자의 회상은 아카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이자 이 이야기의 메인 빌런의 서사이기에 당연하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를 제외한 자질구레한 회상이 너무 많은 것이 예를 들어 카이가쿠의 과거 이야기를 위해 제니츠가 하는 회상이 너무 깁니다. 애초에 제니츠와 카이가쿠는 전투 중에 나누는 대화에서 이들의 관계나 이들의 인식이 충분히 엿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카이가쿠는 자신이 특별하고
스승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미 제니츠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였고, 오니가 된 과정도 자신이 특별했기에 오니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오니가 된 것이기에 크게 필요가 없는 회상으로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회상 장면이 제니츠는 카이가쿠를 존경하고 있었다라는 회상이고, 제니츠가 삼도천 앞에서 자신의 스승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기에 이 둘을 제외한 짧게 비추는 제니츠가 약해 보이는 회상 장면이다 카이가쿠가 오니가 된 과정은 빼는 게 전개상 이득이 됩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인물들이 회상에서 투명한 유령처럼 되어서 등장하는데, 이가 클리셰적이기에 규메네 칼날과 잘 맞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보짜마에 오야카타 사마 유령이 등장하는 장면은 필요가 전혀 없는 회상이고, 애초에 보짜마가 꺾이려고 하는 파트 자체를 생략해도 전개에 문제가 없죠. 마지막으로 아카자 옆에서 계속 등장하는 케이조의 유령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케이조를 떠올리게 된 이유가 탄지로가 하는 말이었기에 탄지로의 대사와 같은 대사가 겹쳐 들리는 연출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작 팬들은 아카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물들의 과거사나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기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만하다고 보입니다. 저와 함께 영화를 본 제 친구의 경우 규메르 칼날 애니메이션을 모두 보았는데, 아카자의 회상 장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이미 아는 내용이고, 솔직히 전투를 보는데 흐름이 너무 끊긴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죠. 아마도 남은 3명의 상현들과의 싸움을 그리기에는 분량이 애매하였기에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차라리 러닝타임을 줄여서 아동 관객의 피로도를 낮추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와 같이 규메르 칼날 무한성편은 아무리 분량이 애매하고 새로운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여도, 원작 팬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회상 장면들이 남발되고, 필요한 회상 장면들도 그 분량이 너무 길어서 아동 관객들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흐름을 계속해서 끊어먹는 단점이 있었기에 전투에 대한 몰입도가 조금씩 꺾이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런 규메네 칼날 무한성편은 심파극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관람할 때 같이 보시던 관객분들 중 아카자가 소멸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이 대본을 적기 전까지 인물들의 이름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였고, 아카자의 경우에도 상현 3번이라고 메모해서 저희 작가님께 편집을 위한 그림 작업을 부탁드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 아카자의 인간일 때 이름이 하쿠지인 건 기억이 날 정도로 이 영화의 주인공은 탄지로가 아닌 하쿠지로 그려졌습니다. 저는 빌런이 그저 악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훨씬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입체적인 모습이 회상에서 몰아서 보여준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탄지로가 과거 자신의 사범인 케이조처럼 행동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아카자의 눈이 흔들리면서 탄지로의 공격을 막거나, 계속해서 싸우는 도중 코유키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귓가에 반복하거나, 중간에 주인공과 대화하면서 오레가 마모리타 갔다노와 이따이 난다딴다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연출과 같이 아카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가 약해진 타이밍은 없다시피 하였고, 기후의 반전 마련 탄지로의 스키토오르 세카이의 각성에서 패배하였기에 아카자라는 인물이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누구나 다 사정은 있다, 악하게 만든 건 사람들의 이기심이고 얘도 피해자다 라는 합리화로 보이고 상당히 불쾌하게도 다가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전개하여 비판받은 것이 점프의 간판 만화 중 하나였던 나루토로, 나루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빌런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대표적인 빌런으로 페인, 이타치, 오르치마루를 들 수 있고, 이들은 모두 각자 사정이 있어서 나뭇잎마을을 공격하죠. 나루토는 이런 불쌍한 사연을 가진 빌런들이 너무 많아서 그에 대한 설득력을 잃어버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범죄자들 중 시대가 만든 괴물이라는 표현에 속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점은 당연하게도 인정하고, 이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정폭력이나 사회의 무심함에 버려져서 범죄의 길로 빠져버려 못 나오는 사람을 봤고, 이런 사례도 많이 접해봤기에 이런 환경이나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이 하쿠지가 이런 시대의 피해자를 자처하기에는 그 설정에 있어서 커다란 하자가 엿보이기에 이 심파가 어중간하다고 느끼는데, 완전 무결한 선이었던 하쿠지가 주변 인물들로 인해서 타락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전개인 것이,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쿠지가 도전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나, 그 전에 하쿠지는 아버지의 약값을 위해 소매치기를 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약값이 비싸다고 하여도 이에 쇼군에게 가서 빌거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아버지의 간병까지 해가면서 살아가던 하쿠지가 도저히 아버지의 약값을 구할 수 없어서 딱 한 번 소매치기를 한 것으로 아버지가 자살한 것이라면, 하쿠지는 한 번의 잘못으로 너무나 큰 것을 잃었기에 다시 시작할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하쿠지가 혼잣말로 간바tte 하타라이테모 쿠스리 다이자 다리나이 난데 오마에라가 이키테 도산가 신나나기야 나라나인다 와 같이 이기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모습조차 비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소매치기를 반복했다는 설정이 있었기에 진작에 두 번째 기회는 물론 여러 번 기회를 받았음에도 문제를 발생시켜 원래 하쿠지 성격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해지죠. 앞에서 제대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으나 그 돈을 어른들에게 뺏기거나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하쿠지와 아버지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소매치기를 반복하는 하쿠지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떠올리는 것이 범죄밖에 없는 악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설정을 가진 하쿠지를 그저 선량한 피해자로 볼 수 없었는데 케이조를 만난 이후에 하쿠지는 마치 소매치기를 한 번 하고 잡힌 정말 끝에 가서 생경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아카자가 빌런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애매한 전개를 만든 것으로도 보이는 게 완전한 선이었다고 한다면 사망한 메인 인물 중 하나인 렌고쿠와 희생당한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 애매해지고 이런 하쿠지의 합사를 합리화한다는 것으로도 느껴집니다. 원래 악이었던 자가 겨우겨우 개과천선할 수 있었으나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 이게 실패하고 말았다 라는 전개가 하쿠지가 저지른 범죄를 미화하지 않는 쪽이기에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애매한 심판은 오히려 불쾌감만을 남기기에 차라리 이중인격인 것 마냥 하쿠지는 아직 인간의 이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무잔의 명령으로 생겨난 아카자라는 인격에 조종당했다라고 하는 전개가 귀멸의 칼날에 나온 정석적인 전개이자 하쿠지의 완벽한 선으로 연출해도 문제없는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런 대체안이 있었음에도 이런 애매한 심파극을 보여주는데 체감상 영화의 3분의 1 정도를 소모하기에 애매한 선인 하쿠지에 대한 불쾌함만이 늘어났고 이런 하쿠지와 주변 인물들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감정 전달을 위해 성우가 천천히 감정을 담아서 연기하기에 템포가 굉장히 느리죠. 하쿠지의 회상에서 아버지의 자살과 처음 사범을 만난 장면, 아내에게 내년 내후년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는 중요한 대사와 우물에서 물을 퍼마시는 장면은 이후 일어날 일들의 복선으로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에 넣는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는 생략하며 하쿠지의 나레이션으로 채워도 크게 문제가 없었죠. 실제로 초반에는 잠깐 하쿠지가 혼잣말로 나레이션을 넣기에 이를 그대로 살려 오레와 이츠모 토산의薬代を稼ぐためにひったくりを繰り返したが俺はその金を使うこともできず権力者たちによって捕まりこいつらは俺の父さんが病気で苦しんでいることを知ったゆえに俺に犯罪者の烙印を残したこの烙印が父さんの死に繋がるとは知らなかった俺は江戸を去っていった정도의 초반 부분 고문을 받는 하쿠지와 아버지의 대화는 생략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런 하쿠지의 타락이 너무나도 뻔한 것이 하쿠지와 함께 불꽃놀이를 보면서 내년 내후년을 다시 약속하는 코유키의 사망 복선이 너무나 뚜렷하였고 새로 시작하려는 자에게 다시 한번 시련을 주는 이런 전개 자체는 이미 마블 코믹스의 스파이더맨에서 질릴 정도로 보았기에 불행이 연속해서 닥치지만 그럼에도 선함을 선택하는 스파이더맨과 이에 굴복하여 결국 타락하는 하쿠지로 갈려 이를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하쿠지의 경우는 피터파커가 아닌 그린 고블린처럼 억울하기만 한 완벽한 선이 아니게 되면서 이 감동이 어중간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빌런이라는 입장과 학살을 미화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다고는 해도 아카자의 설정을 조금만 변경하는 것을 통해 아카자의 회상에 있어서 설득력을 더해줄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는 완벽하고 확실한 선 하쿠지를 보여줄 수 있었기에 영화 후반부 애매하게 불쾌한 기분이 남게 되는 애매한 심파가 정말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1장은 귀멸의 칼날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에 입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보입니다. 작화와 그래픽이 뛰어나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상 가능한 클리셰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이야기를 보는데 저항감이 없으며 전개 속도가 빠르고 그 와중에 서사적인 부분도 챙기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보는데 질질 끈다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커다란 장점들이죠. 그러나 회상 파트가 이야기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길고 기존 애니메이션에서 언급했을 법한 장면들을 너무 반복적으로 보여줘 원작 팬들 입장에서 보기 불편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부분이나 하쿠지의 이야기가 애매한 심파국을 향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기에 제가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게 주는 평가는 별 5개 만점에 4개입니다. 감사합니다.